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편 이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서울 남서부 협의회 창립 총회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이제 월요일 낮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각 지역 협의회 공개방송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월요일 날 트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의 토요일을 다 반납했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예, 이제 사실 오늘 그 토요일 방송 마지막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토요일 날 방송 안 하니까 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예. 이게 과도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모레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방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 안 나오도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방송하러는 안 나오지만은 이런 공개 방송이 또 쫙 예정돼 있어요. 예. 다음 주는 청주, 그 다음 주는 또 수원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가자면 갑니다. 예. 예. 밥만 주면 갑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고 또 서울 남서부 협의회 창립 총회기도 하고 해서 저희 둘이 떠들기보다는 또 아주 중요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역군이신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선 우리 남서부 조합원이시기도 한 조상훈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네. 남서부 협의회 소속이신데 지역이 어디십니까? 예,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네, 동작구. 서울에 한 500여 개 넘는 동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이제 발음할 때 입모양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동이 신대방동입니다. 신대방동에 살고 있고요. 신대방동. 입모양이 가장 작은 동은 어딘 줄 아시죠? 어디? 신도림동입니다. 신도림동. 여러분 한번 발음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신대방동에 살고 있고요. 제가 속한 동작구 포함해서 이제 7개 구인데요. 예. 남서부 지역협의회 창립 축하드리고요. 저도 사실 공개방송 일정 잡는 걸 저한테 이제 회원 자격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중간에 좀 변경이 있었고요. 회칙은 제가 좀 미리 살펴봤어야 됐는데 좀 뒤늦게 의견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좀 바꾸고 다듬는 과정에서는 좀 제가 회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개편 첫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 프로그램에 또 이제 진행자시죠.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 저와 또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미디어 협동조합의 상징.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치 아니 아까 가장 멀리서 오신 조합은 찾았잖아요. 예. 이분이 제일 멀리서. 그래요? 들어갈게요. 별에서 온 변호사. 들어갈게요. 별에서 오신. 별에서 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예,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정신줄 빼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 왜 필요할까 생각했었어요. 워낙 입담들이 좋으신 분이고,
시간을 두 분만 나누셔도 부족할 분들인데 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제가 처음 봤어요.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 싶었나 봅니다. 사실 뜨거운 열기, 저 반성도 많이 했고요. 정말 탁상공론하는 이사회가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고민하는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재정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난 4시에 이런 변이 있나의 주인공이시고, 그 이전에 이런 변이 있나 전에 프로그램 이름이 70.5. 70.5였습니다. 70.5.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맥박수. 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름. 예. 뜬금없는 이름. 뜬금없는 이름. 뜬금없습니다.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이름.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름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의 대부분은 김용민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다. 예전에 참 그런 장명의 또 은사가 제가 있어서. 불금쇼 논란이 있었죠. 불금쇼. 예, 예. 내부 논의 과정에서 원래는 불금쇼가 아니었어요. 예. 똑똑한 12시였던 프로가 밤 12시로 가면서 딱딱한 12시로 했다가 아주 그냥 회의에서 제가 거의 분수가 됐습니다. 거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불금쇼 많이 들으시죠? 이번에 불금쇼 말고도 정말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의 귀를 붙잡을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또 함께 모시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나누게 됐는데, 우선은 가장 최근의 현안인 김어준, 주진우 재판 무죄 판결, 2심 무죄 판결. 우리 1심 변호인이 바로 이재정 이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날 제가 이제 2심 판결문 읽는 자리에 이제 갔거든요. 판결 나는 자리에 갔는데 거의 1심에 대한 찬사의 판결 내용도 있었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판결, 그것은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국민참여재판에서 거의 모두가 다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닦아놓은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변호인들의 조력 아니겠습니까? 변호인 없이 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감옥에 갔을 텐데. 예, 이거 비결이 뭡니까? 우리 이사님. 일단은 훌륭하고 탁월한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률 쟁점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부터 저하고 상의하시면 돈이 되는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맡기고 아닌 사건은 제가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심 초반부에도, 항소심 초반부에도 관여를 했었다가 제가 출산을 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조력을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몸을 좀 이렇게 불살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동력이 돼주시고 여러분들의 분노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게 위해서는 한 번쯤 다녀오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언뜻 했었는데, 우리 2심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됐네요. 아쉽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재정 이사님이 좀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1심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을 갖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건 감성 편결이었다. 감성 편결에 따른 감성 판결이었다. 이랬거든요. 2심 재판장께서 판결문을 읽으시는데, 이건 거의 조선일보의 그런 감성 운운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변호인이 사수를 써서 온갖 현란한 그런 감정선을 자극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의 눈과 귀를 홀렸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을 홀렸다. 배심원도 모욕한 거죠. 나콤스 팬들이 편결한 것처럼 또 그렇죠. 듣다 보면 그런 느낌도 받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 저희는 배심원 선정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배심원 선정에서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낙곰수를 들어봤다가 아니라 낙곰수란 걸, 그러니까 방송을 들어봤다가 아니라 낙곰수란 걸 어디선가 들어봤다. 낙곰수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고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다 제꼈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봤어요. 대충 저희가 변론할 때 호감을 보이시는 분, 그다음 검찰한테 막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전적으로 불리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낙곰수에 동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변론하는데 주력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바로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대선 지고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근데 바로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 또 배심원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법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법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앙지방법원이었죠. 중앙지방법원. 거기가 서초동이잖아요. 서초동. 예.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 그리고 아마 종로도 포함이 될 겁니다. 중앙지방법원은. 동작구도 관할하는. 예, 맞습니다. 예. 비교적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상층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북부지방법원보다는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이긴 하죠. 예. 혜택을 받은 지역이긴 했죠. 게다가 그런 분들이고 낙곰수를 모르는 분들이고 예. 검찰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는 분도 보였고. 사실 마지막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배심원들하고 저희하고 사실 소통하거나 뭐 인사하거나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다고 주진우 기자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진우 기자를 딱 잡으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시고 좀 더 이제 겸손한 태도로 앉아있으면 어떠겠냐. 그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청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마음이 마지막에 바뀌었다. 아마 김어준 총수의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자 한 명쯤은 우리 사회에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을 딱 듣고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마지막에 그 말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본인하고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발이 진짜 뭐가 되도록 뛰어다니는 이런 기자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신 거죠. 2심 판결문을 제가 또 들으면서 느낀 건데 2심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말씀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주진우는 취재할 만큼 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길게 읽더라고요. 대선 앞두고 그냥 허위인 줄 알고 허위 사실을 떠들어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유경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이걸 취재를 해왔고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신동욱 씨가 박지만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재판 찾아다니고 신동욱 변호인 만나고 그리고 각종 경찰, 검찰, 법원이 쏟아낸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노력한 기자의 그런 공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력을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2심 재판장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주진우가 빈틈을 안 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과연 빈틈을 안 줬을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워낙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자를 오히려 평가하기보다는 더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 탓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진우 기자는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같이 이제 월드컵 취재도 가고 그랬었는데 경기장에는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 얘기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좀 뭘 캐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송을 되게 많이 당하는 기자. 기자들 세계에서 걔 또 사고 쳤어.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대단히 용감한 기자라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뭐 소송을 직접 당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 한 법원에 가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주진우 기자는 대단히 용감한 기자다. 제가 뭐 선배고 옛날에 뭐 취재 열심히 안 한 거 제가 목격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대단히 용감한 기자라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주진우 기자. 예. 예. 이사장님, 과거에는 이렇게 소송으로 기자를 압박하고 말이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랬나요? 어땠습니까? 옛날엔 기자를 뭘로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고 압박했는지 소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군사정권 때까지는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죠. 예를 들어서 기자들 중에서 말 안 들으면은 데리고 가서 쭉 팬다든지. 좁힌다든지. 예, 그런 게 사실은 노태우 때까지는 있었던 일이고. 노태우 때까지요? 그렇죠. 진짜? 노태우 때까지는 음으로 양으로 있었죠. 물론 전두환 때까지는 그야말로 이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그런 폭력적인 정권이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노태우 때까지는 미쳤었죠. 근데 백색 테러도 있었어요. 보니까 오홍근 중앙경제사회부장인가요? 그 양반도 백주대로에서 테러를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여하튼 그러다가 소송에 의해서 기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게 아마 민주화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노태우 후반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쪽으로 가면서 소송에 의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명예훼손 소송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저도 명예훼손 소송 많이 당했죠.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렇죠. 네. 예, 이게 이 권력에 의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기 시작한 원조는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 해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권력층에서는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기사를 쓰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기자까지 동시에 소송을 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와 그 이후를 비교하면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하자면 권력을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이런 것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법에 호소하는. 노무현 때 청와대는 소송을 주체했긴 했지만은 오히려 약자로서의 주체했다면은 그 이후에 이명박 때부터는 오히려 강자가 법에 호소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약자로서 소송을 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전례를 세움으로써 그 이후에 깡패 정권들이 기자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원조가 됐다는 점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그런 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국가 권력자, 특히 정치인이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사실상 법리로도 국가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공무원 개인이 그런 방식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안 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단 수사권을 발동하는 근거가 되는 순간에는 그게 위협적인 거죠. 사실 넌더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녀놓고 나중에 무죄. 별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도 건재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많이 지쳐서 동력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저처럼 700만 원 벌금 내고 찌그러져 있는 거죠. 사실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는 아주 드문 승리의 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도 말하자면 권력의 압력이나 이런 점에 구애됨이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우 극히 드문 승리의 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이런 일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례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권력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을 원천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금지시키다시피 무조건 지게 만드니까 그런 판례가 확정이 돼 있죠. 제가 뭐 법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피의자밖에 안 돼 보니까 너무 그 법리를 얘기하시니까 아니 뭐 슬랩 소송이라고 떨어집니다. 해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소송 자체가 자기가 진짜 피해를 입어서 하는 소송이 아니라 어떤 약자의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소송을 악용할 때는 그 심판대조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걸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그러잖아요. 문전박대. 문전박대를 하는 각하 사유로 하고 있어요. 그런 슬랩 소송 관련된 판례가 많이 확립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이기게 되는 결론까지 있는 형국이니. 예. 사실 뭐 이런 면이 있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부터가 문제였죠. 발동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수사권을 발동한다는 자체가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뭐 빌미를 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이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피해 입은 당사자가 소송을 걸어야만 그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참 미묘한 법리인데 친고죄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시작된다. 근데 명예훼손죄는 원래 뭐 친고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비슷한 죄가 뭐냐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 입은 사람이 수사하지 마 하면 그때부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명예훼손도 고소가 있어야지 시작한 게 예전에 이제 운용내였죠. 근데 이제는 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위해서 국민들을 옥죄일 때 시작하죠. 먼저 수사권을 발동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전담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여론을 통제하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이 수사하지 마 하는 것만 빼주겠다는 거죠. 일단은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상 예전에도 친고죄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권을 발동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애비나 딸이나 이 말을 했는데 그 지금 서북 청년단 재건에 참여한 분들이 여성분들이었는데 엄마 부대 이 양반들이 그때 2013년 11월에 이렇게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초에 저한테 검사가 전화를 몇 번 걸어왔는데 그 뒤로는 뭐 소식이 없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의사 불벌죄로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글쎄요. 용민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득보신 경우도 있어요. 김용민 국장님이, 이 PD님이 실제 지금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아직도 걸려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 건만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닌 게 걸려있는 게 꽤 있는데 같은 고소를 하면서도 그런데 낙고수 멤버 중인 김용민은 총선 때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빼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변이죠. 그래서 고소장에 나와 있어요. 총선 때. 저기 법무부에서 이렇게 밥 줄 때 이거 나라에서 밥 주는 거 아니에요? 수감시키면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국고가 충나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취지였고 심지어 이제 김용민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너무 너덜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들의 승리에 도움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다. 김용민 막말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 빼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이용을 했지 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정에서 그 김용민의 그 경쟁자. 상대 후보. 이노근 국회의원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소송에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강북구 새누리당 의원이 없다. 자기는 정말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용민을 상대로 승리했던 정치인이다. 김용민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주물던 사람이다. 법정에서. 그래서 정말 주목받는 새누리 정치인이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남겼죠. 아니 이노근 형님이 형님 당선을 위해 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 조중동이 이명박근혜가 한기총이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도와줘서 그렇게 당선된 거지.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노근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 서울시 국장 출신이고요. 노원구청장을 했는데 노원구청장 할 때 왜 그 아기 호랑이를 투명한 유리박스에다가 둬가지고 뭐 이 동물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이노근 씨인데. 근데 제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참
대단히 재미있는 분입니다. TV 토론을 했거든요. TV 토론 안 나가면 이젠 벌금 200만 원 물어야 됩니다. 나갔는데 전 나름대로 정석대로 했는데 이 양반이요. 이제 경춘선 폐선 부지 그 공약을 제가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건 내가 했던 공약이라고. 또 제가 딴 공약적인 그것도 내가 옛날에 했던 공약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노원구청장일 때 그 공약하신 거라고 했는데 그걸 왜 하나도 실천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한 공약이라고. 거의 박근혜 대통령급이네요. 네. 아니 어떻게 그걸 실현하겠냐고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그래서 정말 참 일단 재밌었습니다, 토론이. 12월 16일 그 재판 상황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아마 그 국민 라디오에서 좀 빠르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비화를 말씀드릴게요. 기사는 서영석 기자가 썼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썼고요. 취재원은 이제 김용민 특파원이었는데 제가 따옴표로 계속해서 이제 보냈죠. 보냈는데 워딩으로. 저 반차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 일 때문에 그 재판에 가보겠다라고 해서 반차 0.5일 연차 휴가를 내고 갔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지났는데 안 와요. 주진우, 김호준 무죄라는데 왜 안 올까?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두 가지 추정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고기 뷔페에 갔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아마 구속됐을지도 모른다. 주진우, 김어준은 무죄, 김용민은 구속 이렇게 기사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나중에 한 2시쯤 왔나요? 네. 대도식당 가서 밥을 먹느라고. 예.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이재정 이사님도 계셨어요. 날걸로 그냥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예. 익힐 시간 없다고. 예. 우리 이재정 이사님이 사실 이 낙검수하고 그 이후에 하나 사건에 제가 휘말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우익단체의 소속원 그 사람이 바로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대변인인가 정암철 씨라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악의 구렁텅에 빠져 있는 당신을 구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디 족가세요라고 해서 이제 보냈죠. 그거 갖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예. 1심에서 1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아니 부디 족가세요 이 문제가 된다면 족가인데 이게 조시 50만 원 가가 50만 원인가? 아니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태어나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변론을 그렇게 하고 이건 욕이 아니다. 이건 정말 욕이 아닙니다. 그냥 유행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저는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검사하고 여자 검사였어요. 둘이 서로 저기 먹가세요 사건의 이지정 변호사입니다. 이러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 예 이러시고 먹가세요로 통화했는데 법정에서만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 자신 있게 이건 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밤새 연습했어요. 진짜. 족하세요. 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2심 때 보니까 말이죠. 공판검사도 여성, 판사도 여성, 그리고 변호사도 여성. 야, 그냥 족가가 남발하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확정된 게 벌금 50에 선고유예죠.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30만 원에 선고유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용민 PD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사실상 그 고소인이 정작 김용민 PD를 명예훼손으로 한 사실이 명백했어요.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는 형이 더 높거든요. 그럼 우리가 맞고소를 했다면 쌍방취하가 되든지 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사실 명예훼손죄 이제 비형벌화 주장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를 안 하면 좋겠어요. 낙검수는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잖아요. 얘기했는데 보통 주변에 다른 저희 진보 진영에 있는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비민변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고소를 하세요. 근데 김용민 부장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지만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고 본인은 모욕죄로 어쨌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전 되게 감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큰 결단을 해주신 거예요. 형사처벌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빨간줄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다음에 출마할 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 예. 공보물에. 다음에 출마해요? 농담입니다. 출마 선언? 출마한다면 우리 경기 남동부 협의회 회장. 대의원 이런 걸로 출마하겠지만 예. 그렇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직원들도 그랬어요. 선거 나고 나서 낙검수 혹시 시즌 2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절망의 그 기운은 점점 말하자면은 시민사회에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잘못하면은 여기는 우리 이사장님 팽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이 왜 아니 짝지가 돼서 이렇게 예. 정치 토크 열심히 하시다가 네. 다른 팀워크로 다시 돌아가시면 돌아가다니요? 아니 내가 다시 뭘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아니 다시 얘기하시니까. 시작해도 미디어 협동조합에 지금 예. 이 역할을 제가 내놓고 예. 어떻게 아니 만약에 그게 낙곰수나 해. 아니 주진우가 시사인 기자인데 낙검수 한다고 시사인 기자 그만뒀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 토크에 공석이 생기면 제가 오겠다 정치 토크. 얘기를 한 거죠. 정치 토크의 공석. 예. 이사장님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 700만 원 그 벌금 받으신 그런 얘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고소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우였지.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그렇죠. 여당 대표. 예. 저는 이게 바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징표입니다, 이게. 물론 제가 700만 원 벌금을 맞았다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 왜 맞은 건지 좀 얘기하시죠. 아니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나.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 흑역사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죠. 예. 68세까지 출마 못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5년간 국민권이 제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출마를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투표도 못해. 투표도 못 하더라고요. 투표도.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을 받으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제한이 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도 이거 좀 위헌 아니냐. 피선거권 제한되는 거는 그렇지만은 선거권까지 제한하느냐.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국민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웃 오브 국민 총선 때였나? 그때 투표를 하려고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려고 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러 갔더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직원한테 왜 이름이 없느냐. 왜냐면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도 이제 누락된 줄 알고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하더니 뭐 선거법 위반을 하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마저 제한한다는 사실 그것도 이제 알았는데요. 뭐 이건 그겁니다. 이게 정치 토크는 사실 이제 아까 뭐 낙검수 하면은 정치 토크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2012년 대선 앞두고 그 낙검수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업데이트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마침 해화동에 이제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뭐 슬슬 점심 먹고 걸어서 벙커원 가가지고 이제 커피는 한잔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벙커원 가면 그 지하에 그 낙검수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고 맨날 우리 김용민 국장 한 사람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없어. 근데 이제 김용민 국장은 뭐 저하고 또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서로 같이 일했던 그런 인연이 과거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끼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옛날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이제 기자로 치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방송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 이제 낙검수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치 토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김용민 사장의 정치 토크의 출발이었는데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뒀죠? 앞둔 그렇죠. 상태에서 아니지 2주도 아니다. 두 번째 토론 때입니다. TV 토론 때. 그 한 2주 남은 때죠. 2주 남았네. TV 토론 때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그때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가 항상 유리하다고 나오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인데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아주 원색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런 이제 해석들이 분분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화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분명히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유리하다면은 절대 저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은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가 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시민 진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과거 제가 이제 진짜 처음으로 밝히는 거야. 과거 제가 그 기자로 일을 했을 때 지방지 기자로 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야,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물어보다가 유시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야, 니들 조사는 박근혜 지고 있지?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치 토크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실제 그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가 지고 있다.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실제 TV 토론에서 승자로서 보일 수 있는 여유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수상한 게 사실 박근혜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처럼 유리하다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한들 신경도 안 쓸 것 아니에요. 그죠? 자식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고소당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방송이 팟캐스트 올라간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새누리당에서 선대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어떤 조사에서도 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친 새끼들 진짜 아깝다. 만약에 진짜로 이기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결국 새누리당이 그 대변인 발표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정치 토크의 서영석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소를 한 건데 당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당의 대표였던 황우여 이름으로 고소를 했던 거고. 그래서 뭐 황우여 씨한테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맨날 그 황우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당대표가 고소를 한 사건이면은 그 무게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사실 제가 조금 교정은 해드려야 될 게 이 사건도 제가 드리는데 제가 늘 무죄나 선고유예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정을 하셔야 돼요. 예, 가끔 이렇게 700만 원 나오기도 하고 선고권을 없애버리기도 하는데요. 아니 저희 사실 그 변호인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실패했죠. 그 정도면 선방이죠. 원래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형이 무거운 범죄예요. 500만 원 이상 해서 500만 원 이하로는 나올 수 없는 만약에 후보자였으면 당선 무효형이 될 정도의 그렇죠. 예, 무거운 700만 원이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 받으면 무조건 당선 무효입니다. 200만 원 이상은 무효거든요. 근데 500만 원 이하는 줄래도 판사가 줄 수 없는 그런 범죄가 허위사실 유포죄예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사실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시잖아요, 성석 이사장님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가 들었던 그런 전언이 사실일 것 같다라고 분석까지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실인 것 같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전한 것 같으면은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유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 추측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그걸 굳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평론의 일부분인데. 어디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말한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네가 증언해 하면 되는데 예. 박근혜가 떨어졌으면 걔 증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뭐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패죽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사실 얘기는 해봤는데 얘기했죠 당연히. 본인이 아마 그 그렇다. 누군지는 새누리당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통화를 했으니까. 이게 뭐 전화번호 추적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얼마 했었습니까? 징역 1년 6월을 했죠. 700만 원이면 선방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고마워합니다. 게다가 공짜로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요거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낙곰수 기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많이
출자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 기금이 마련이 됐었고 네. 민변이 그 기금을 이제 실비 정도 지원 받고 서포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제 예,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공익적으로 지원을 해드린 공익 사건이죠. 기금에 의해서 된 건데 저 예,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공짜였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 실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벌금 700만 원으로 선방하신 성공한 거죠. 이재정 이사님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근데 감사의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돈이 아까워서 차라리 내 몸빵을 하겠다. 아마 그 마인드이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만약에 그때 국민TV를 안 했으면은 네. 저 몸으로 떼었을 겁니다. 그게 하루에 5만 원. 5만 원씩이면 며칠 있어야 돼요? 700만 원이면은 5 나누면 140일이죠. 140일. 그 140조를 그래 냈어요? 아니, 뭐, 제 돈으로 안 냈습니다. 저희 팬클럽 회원들이 돈 모아줘가지고, 700만 원 냈죠. 아니, 근데, 그냥 순순히 다 안 내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약 올리려고. 이제 약을 올리려고, 처음에 이제 500만 원만 딱 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딱 오더라고, 200만 원 더 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있으니까 이제 곧 수배됩니다라고 또 문자가 와요. 아, 수배가 이게 됩니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벌금은 과태료하고 다릅니다. 이건 형이에요. 이게 저는 전과자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인신구속행위일 경우에는 깜빡이 집어넣는 것이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를 못하면은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노역행을 이제 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조선일보하고 붙어가지고 또 20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안 내고 이제 계속 개기다가 그때 또 문자가 오고 했는데 막 시작 갔죠. 근데 어느 날 그 심야에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줘야 하더니 잠깐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수배돼 있었던 겁니다. 200만 원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이제 200만 원을 냈죠.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이제 심야에 한 11시 반쯤 그 파출소로 갔다가 북부 지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한 새벽 1시쯤 나왔어요. 이제 납부하고. 그랬더니 하루는 그 노역을 산 것으로 간주해서 5만 원 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받았습니다. 195만 원. 195만 원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거 기억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수배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까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다가, 예. 이제 제가 사실 국민TV만 안 하면은 그냥 도망다니면서 계속 안 되고 개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TV를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잡아가면 그 사실 또 우사 아니에요. 그때는 이사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미납했던 거를 195만 원만 또 냈어요. 일부러. 5만 원. 일부러 195만 원을 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그게 법원에 수납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혹시 벌금 안 내셔가지고 밤에 연행되셨냐고 그리 묻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행돼서 하룻밤을 거기서 새게 되면 5만 원을 까주니까 195만 원 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돈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195만 원. 그랬더니 5만 원 안 내시면 계속 수배 명단에 오르게 되니까 빨리 납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냈습니다. 5만 원. 아니 근데 너무 그래요. 사실 황제 노역이래가지고 누구는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도 까주는데 겨우 5만 원. 우리 이사장님 사람에 따라 다릅니까? 예.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벌금형이 많이 높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죠. 이제 그게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일당이 1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그래도 누구는 몇 천만 원 하는데. 근데 벌금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억대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재벌들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기소됐을 경우에 벌금이 수백억, 수십억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5만 원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건 진짜로 한 수십 년 깜빵에 쳐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2000년 살아야 돼요. 200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재량에 의해서 이제 하루에 얼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아마 허용이 돼 있나 봐요. 예, 있는데 사실상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하죠, 당연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전무죄
무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이 확 일어가지고 5만 원을 아마 현재 10만 원을 올렸을 겁니다. 하루에. 그래 맞죠,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 증자를 받은 거네요. 500만 원 내고. 우리 사무국장님은 오로지 195만 원. 좌수로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첫날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진우, 김어준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미디어 협동조합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저는 먼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좀 미숙해 보이고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진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뭐 인터넷에 고지를 하고 온갖 얘기를 할 때는 입 꽉 닫고 있더니 여기 와가지고 뭐 잘못됐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민주주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좀 일찍 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축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라는 이 조직이 공정한 언론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 가입을 했지만은 지역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저는 그런 훈련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미숙하고 또 그런데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 보면 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남서부 지역협의회의 이런 미숙함이 이제 이어서 북서부, 남동부, 북동부의 사상과 자양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구자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비록 조금 미숙했지만은 전혀 쪽팔릴 이유도 없고요. 자랑스럽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은 그 미디어 협동조합 파동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란서부터 뭐 인사부터 이재정. 예, 이재정. 전적으로 기대고 있어요. 이재정, 저재정 뭐 이런 거 다 살펴보고 모든 살림을 다 챙기셨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조직은 경험 못 해보셨죠? 아니요, 저는 되게 요새 야당이 듣는 제일 뼈아픈 소리가 뭔지 아시죠? 예, 비판보다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죠? 예, 기사를 썼어요. 악플이 한 1000개 붙으면 그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붙어. 기자가 기사 써놓고 누굴 칭찬하는 기사를 썼는데 제가 저 주변에서 목격한 기자입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 말로 빠는 기사라고 합니다. 기자들끼리는 빠는 기사를 썼어요. 어디 권력자를. 기사를 안 본 거예요, 사람이. 왜?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해가지고 형 내가 기사 썼는데 혹시 봤어? 못 봤는데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요새 야당이 뭐 전당대회 한다고 뭐 얘기하는데 뭐 언론도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그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 저는 이렇게 댓글 몇 개 달리나 숫자만 봅니다. 일일이 보면은 일도 안 되고요. 뭐 그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저하고 주로 소통하시는 분들 메일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목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화 받다 보면 다른 일을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메일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일도 하면서 저 일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4명이 2012년 12월 26일 그 달개비에서 첫 준비위원회 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들입니다. 공교롭게 보니까 예. 네. 그러네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7분 정도가 모였어요. 이렇게 준비위원 아닌 분들, 옆에 도와주는 분들 해서 17명이 모여서 이제 첫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모임을 12월 31일인가 했어요. 마지막 날인가. 또 하고 또 1월 며칠 안 지나서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선출자를 해서 이 제안도 이제 이재정 그 이사님, 그때 이재정 변호사가 해주셨고, 법적으로 출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그 돈을 낸 분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김성주 준비위원이었고요. 네. 예. 여기 순번이 있습니다. 누가 몇 번째 내고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기억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시네요. 그 기업은행의 그 계좌를 명의를 최초로 제공했던 분이 바로 이 이재정 이사님입니다. 예. 그때 총무 역할을 하셨거든. 예. 그 대외 언론 담당하셨고,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 변호사니까 사람들이 이 사기 집단은 최소한 아니겠구나. 변호사가 자기 이름 까고 계좌 트는데, 근데 또 이재정 장관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출자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실제로 있었어요. 그분이냐고. 나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 그때 처음부터 했던 4명이 여기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최근의 상황도 조합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요. 저 개인의 생각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합이 뭘 잘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는 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럼 왜 말 안 하느냐? 배려입니다, 배려. 제가 생각하기엔 배려예요.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불거집니다. 최근에 또 홈페이지 보셨겠지만 그런 일들이 불거졌어요. 그럼 사실이냐 아니냐 또 조합원들은 묻죠. 일부 사실입니다. 일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 주장들에. 그러면 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매번 이사회가 열리면 제가 그 이사회의 이제 회의록을 받아치는 한마디 이제 서기 역할을 하고 또 이사회 자료도 준비하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지켜보죠. 제가 그냥 노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이사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는 감이 있죠. 저도 촉새라고 하면 촉새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보건대 어떤 합리성이나 우리 규정이나 이런 거에 반해서 결정 내린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막 선출하셨잖아요, 임원들. 선출직입니다. 협동조합 상으로. 그러니까 초대 창립총회에서 이제 그 선출을 했고 또 임기가 되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 이사들께서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관이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이 그런 거 아니냐,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조합이 부당하게 뭘 잘못해서 밝혀지면 이거 큰일 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언젠가는 밝혀지고 정당성이라는 게 있겠죠, 조합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회가 상당히 어떤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제적 대의원 총회가 총회니까요. 대의원 과반이 오면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회가 성원이 되는 거죠. 근데 출석한 분들의 또 과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합이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합이 전체가 조합원들과 책임을 질 테니까 낱낱이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조합은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당사자가 있는 어떤 사안들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시판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갑니다. 여러 의견들이 가가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사무국이나 이사장님께 그런 항변도 해요. 왜 저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그것도 배려입니다. 해서 결국은 조합이 그런 솔직히 바빠서 그런 소송 걸어서 거기에 휘발릴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에 또
반응해서 소송 걸고 한다는 것도 아까 뭐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 조합에 명백하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엄청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죠. 근데 이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고요. 봅니다, 그것들. 근데 왜 대응하지 않느냐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이 뭔가 잘못해서 숨기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8,400명이면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조합원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에 가면요, 지역에 가면요, 한 군의 인구입니다. 예. 제 고향이 이제 전북 순창인데 아마 순창군 인구도 3만 안팎일 겁니다. 그게 절대 작은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순창군민 안에. 여러분들 고향에 서울이야 구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7, 80만 되기도 하지만은 그 동네 주변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의 표출이라고 보시고요. 그 안에서 좀 정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걸러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갑자기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근데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라도 그렇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탈할 때 이게 주식회사였다. 그 사람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빠진데 어떡하지? 그럼 주식회사 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30% 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협동조합입니다. 28,400명이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김용민 국장, 또 서영석 이사장, 이재정 이사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고요. 또 개인의 일정이 생겨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디어 협동조합은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은 협동조합은 그래도 굴러간다 라고 그냥 마음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을 넘어서 갈등, 대립, 그리고 충돌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판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행히 미디어 협동조합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토론 문화를 가져야, 토론의 자세를 가져야 이런 충돌이 없을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우리 이재정 이사님이 예. 아니 저는 지금 정치 토크 맞죠? 예. 저 되게 무겁고 바들바들 떨면서 있어요. 꼭 총회 온 것 같거든요. 우리 이사진들이 제일 무서워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총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게 될, 다 다음 달에 있게 될 총회가 저희는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하지만 법적 책임도 진다 이런 얘기 있지만 조합원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예방주사를 맞은 듯이 저 상당히 경직돼 있었어요. 조상욱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한마디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질책을 주시는 것 같아서도 뜨끔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이사님들도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또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한 말씀만 이제 정정 아닌 정정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은 저희가 밝히지 않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했지만 배려라고 또 얘기하면 또 그분이 잘못했는데 상대가 잘못했는데 라는 식의 어떤 평가적 발언인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밝혀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경위라고 해도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한 말이거든요. 평가가 들어가서 누군가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어떤 사건의 팩트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되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의 내심의 의사를 추측하는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영원이라도.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개해라. 사람의 머릿속을 뜯어서 사람의 생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밝힐 수 없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어쨌든 조합원들의 권리에 부응한 저희 경영진들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해야죠. 요구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갈등 되게 좋아하거든요.
갈등 좋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그 균열이 그러니까 파열되고 많은 거면 모르되 저는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는 정말 성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만큼 모이는데 다 똑같은 균질한 의사만 가지고 막 앞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당연히 갈등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게 파열음이 돼서 우리가 갈게 찢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 한은 갈등을 풀어내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내고 어떤 식으로든 또 다친 사람을 따뜻하게 다독여가면서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게시판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사님들도 그러시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호기심 어리게 봐요. 그게 큰일 났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야가 아니라 우리 조합원분들이 주시는 때로는 너무 나가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어 하는 시선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지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면도 있거든요. 저는 되게 반갑게 봐요. 여러분들은 또 왜 그러세요? 뭐 분열을 조장하지 마세요 하는 댓글도 주시는데 그분들의 또 그런 우려도 타당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들 뚝 던지시는 그분의 것도 역시 우리 조합을 키우는 저는 에너지가 된다고 봐요. 예. 전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냥 도배질된 그런 의견, 때로는 일방의 편에 선 의견만 썰렁한 그런 게시판보다는 뭔가 화끈하게 좀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는 갈등도 좋고요. 그런 대화가 있는 장이어야지 이거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새누리당 게시판처럼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회적 갈등에 이 맞벌이를 얹혀놓고 사는 변호사인지라 그런 갈등 과정에서 때로는 법의 주먹이 막 갈등이 심해서 서로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 변호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예. 싫어할 이유가 굳이. 예. 자,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 이제 3월 총회도 있겠고, 또 앞으로 우리 조합의 미래와 관련한 그런 건설적인 토론들이 이어질 텐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금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예. 구체적인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운영 공개란에 있는 사업 실적 보고서입니다. 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회계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다 용어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요약해드리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출자금 있잖아요, 출자금.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경 등기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2월 15일부터 우리 이재정 이사님 명의 계좌로 첫 설립동의자들 이제 돈을 받으면서부터 출자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누적 금액이 이제 40억 훨씬 넘어서 45억 된 거죠. 대부분 썼습니다. 어디 썼느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TV 스튜디오 만드는데 한 14억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카페 만드는데도 한 3억 가까이 시설 비용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차 보증금도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경비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직원 수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상근 임직원 수가 오늘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11명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합산하면은 제 짐작으로 지금 추산해보면 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 규모가요. 그럼 45억 정도 받아서 다 쓰고 그럼 얼마 정도 남았느냐? 4억 원 정도 지금 잔고가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은행에. 다 아십니다. 월말마다 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2억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갖고 있는 돈은 이제 한 6억 3천 정도, 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시설 장비 이런 거는 썼지만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감가상각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느냐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출자금은 아시겠지만 자본금이기 때문에 저희의 매출은 아닙니다. 저희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빚인 거예요. 저희가 언젠가는 그 돈을 맞춰서 적립해 놔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들어와도 출자금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증자나 이런 게 이제 고마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매출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1,000원 이상에서 내주시고 있는 TV 수신료라고 저희 회계 항목은 되어 있는데 월 조합비
사용료라고 하죠. 그 금액하고 광고, 라디오, TV는 안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해서 하는 카페 매출, 요 금액이고요. 요게 매출입니다. 요 매출이 한 1억 7천, 8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건물 관리비, 월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억 4천에서 5천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1억 8천이고 쓰는 돈은 2억 4, 5천이잖아요. 그러면 6천에서 한 7천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뭘로 메우느냐? 빌려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채는 없습니다.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출자 예치금, 그 다음에 기존 조합원들의 증자한 돈이 이제 한 6, 7천 되면은 입출금 상황으로 통장에 한 달 동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이렇게 이분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거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비상경영 자구 계획이라고 좀 수립해서 7, 8, 9, 10월 4달 동안은 계속 많았습니다. 특이하게 뭐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내신 분도 있었고요. 그럼 출자가 아니고 5천만 원을 그냥 독지가인데 익명으로 내 이름 밝히지 말라고 내신 분도 있었고, 그런 고비고비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증자 릴레이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7, 8, 9, 10 이 4달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11월에는 저희가 이제 자본금 변경 등기하고 하면서 세금을 좀 많이 냈어요. 또 몇 가지 세금 내면서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12월에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외부에서는 저와도 문의 많이 받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도 걱정 많이 하고, 야 뭐 밖에서 듣다니까 뭐 통장 돈 없어가지고 망한다는데 진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고요. 그 통장에 돈이 소액이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과제가 남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의 주 수입원은 이제 월 조합비, 조합원들이 내시는 그게 지금 한 1억 4천 정도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근데 28,400명인데요. 지금 선납을 하셨거나 그 CMS로 이 조합비를 내고 계시는 분이 14,000명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조합원들이 또 대단히 많잖아요. 저희 조합원들 중에 이제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아직도 그걸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국민TV 생겨가지고 잘 한다니까 공정언론을 위해서 내가 출자금 내고 후원하지라고 했는데 요 월 조합비를 내야 되고 뭐 이런 방송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요. 저기 제가 얼굴 보니까 그 CMS 납부 안내하러 자원봉사를 하신 몇 번 자주 오신 조합원들이 계시는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의외로 저희 라디오도 하고 있고 TV 방송도 지난해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모르는 조합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제가 다른 그 대한 언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뉴스타파는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한 달에 1억 안팎의 수익이 플러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0, 36,000 회원 되잖아요. 만 원씩 잡으면 3억 5,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저희보다 인력이 조금 작습니다. 경상경비로 한 2억 5천을 썼다고 해도 1억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디어 협동조합은 그 구조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그 월 조합비 되는 우리 조합원 수를 한 2만 명 이상, 2만 5천, 뉴스타파 한 3만 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서영석 이사장님도 계시겠지만 TV 방송 작년 4월 1일을 저희가 무리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됐는데,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조합원 1000명당 직원 1명 정도를 두는 게 저희 적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 한 월조합비를 내는 인원이 반 정도, 500만 원이 되겠죠. 500이나 550. 그 중에 월급으로 얼마 주고 운영비로 얼마 줘서 그 정도를 생각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2만 명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직원이 20명이 적정이었는데 이미 그때 40명을 넘어서 시작을 한 거죠. 이유는 뭐냐면 1년을 국민TV 한다라고 미디어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1년을 조합원들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사기치는 집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싶어서 당시 김성훈 이사장께서 계셨는데 이사회 전체 의사를 물어서 그 TV 방송을 우리가 이런 위험이 올 거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서영석 이사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재정 이사도 계셨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예견된 어느 정도 이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시제가 2억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봤어요. 통장에 돈이 2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조합원들 덕분이죠. 증자 릴레이 또 뭐 하자 제가 메일도 한번 드렸지만 나 11,000원인데 22,000원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덕에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조합원들 덕에. 그래서 저희 시제가 3억 5천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저희 그렇게 위험하거나 비관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아도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진짜 총회에 온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실지 싶어서 눈을 쳐다보고 마주치면 저도 쫄깃해지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 하실 분 없겠지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제가 요만큼밖에 없네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따져서 처음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던 때로 돌아가 보면 저희도 유스타파처럼 아예 처음부터 가입비 받을 때부터 CMS 했었으면은 안정적인 구조 될 수 있어요. 되게 손쉽잖아요. 28,000이면은 한 달에 2억 8천이 늘 들어오는 구조였겠죠. 그렇죠. 어차피 10%는 세금 내기 때문에 만 원 잡으면 되죠. 이렇게 진짜 까칠하게 정확한 분이세요. 말을 그냥 못 넘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건 우리는 어느 정도 토양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뭔가를 선보일 수 있을 때부터 받자는 거였어요. 또 늘 항상 그렇게 보수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자.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게 접점을 찾아가면서 오는 게 지금까지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고민하는 주체는 균질하지 않아요. 늘 갈등이에요. 이 사무국도. 그리고 이사회도. 균질하지 않아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항상 이제 사업이라는 게 늘 이제 선투자가 되고 또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TV는 또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만큼 재정적으로 더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적절하게 조율이 되어 가면서 현재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길 바라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이런저런 의견들, 사실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니죠. 하지만 근거를 쓸데없이 부풀리고 또 우려를 쓸데없이 확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네. 아주 그냥 거의 침묵의 도가니에. 아니 잘 얘기하시는데 내가 뭐 얘기를 더 합니까?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은요, 과거 대학생 때 애인의 집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수기에 밝은 분이 없고, 기억력이,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기 방청석에서 말씀하셨죠. 피곤해요. 맞아요. 피곤해요. 이재정 이사님 그날 몇 월 며칠, 그때 몇 시에 어디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든든해요. 저희가 다른 역할로 이렇게 적절하게 방송을 더 주력하시게 해드리고 싶다든지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안 돼요. 사무국장님 이분 안 계시면 또 무너지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이 바라시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으로 좀 웃게 됩니다.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이 계셔가지고 말이죠. 사실 진짜 회사 내부에 이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숨기는 비리가 없다라고 아까 단언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가만 안 두실 분입니다, 이분이. 한 가지, 그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 채용한 직원들이죠. 한 40명 말씀드렸는데,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인데, 조합원들과 좀, 어떤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또 생긴 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신 조합원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탈퇴하겠다는 분도 저는 접했는데, 좀 심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자에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욕설도 보냈어요. 근데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도 협동조합 잘 모르고 그 직원들, 새로 뽑힌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노동조합이 먼저 그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 직원들 뽑히면 협동조합 교육을 한 달간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시키고 현업에 투입하자라는 의견을 노동조합에서 먼저 제안도 했고 또 이사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요. 단체 협약 체결할 때 그게 단체 협약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디오나 TV로 접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단박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제 변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 여기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점점 차근차근 변화될 거다. 좀 기대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오늘 그 미디어 협동조합 토크가 돼버렸습니다. 미디어 토크네. 미디어 협동조합 토크. 미협 토크가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 뭐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다루지 않고 이렇게 뭐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사내 이야기로 하는 거는 이 미디어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회고요. 이 안에서 활발한 또 정치 활동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정치를 실현한다면 이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해주시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조상훈 국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더 발전해 나가려면은 결국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뭐 해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업도 필요하죠. 그러나 미디어협동조합의 기본 설계 개념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월조합비로 기본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재정 이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초기에 조합이 출범할 때 월조합비를 받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조합원 숫자는 28,000명이 넘었지만은 월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숫자는 14,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000여 명은 또 선납을 하신 분이라서 실제 한 달에 들어오는 월조합비를 내시는 분들의 숫자는 10,000명에서 11,000명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로 이제 뉴스K TV 하나만 하는 데서 여러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 1주년을 맞이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면서 월조합비를 내시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과제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지금 한 5,000명, 6,000명 이렇게 선담한 사람들 일단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이제 재정에 여유도 생기고 TV 프로그램도 더 풍성해지고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도 몇 개 시도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발전된 모습 보이고 그 발전된 모습이 또한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 2, 3월 동안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해서 4월 1일 뉴스K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는 좀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은 지금 더 아끼고 사랑을 해서 저한테 좀 많이 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기 마무리 발언에 한 가지만 추가로. 예. 저는 이렇게 지역협의회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유스타파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뭐 후원자 수, 저희 조합원 수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월 딱 들어오는 돈으로 따지면 유스타파가 월등하죠. 근데 유스타파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TV가 너무 부럽다고. 사실 후원하는 후원자 수로 얘기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더 돈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왜 그랬더니 바로 조합원들의 이 역동적인 연대력이래요. 이 조합원들이 너무 부럽대요. 국민TV 조합원은 지금 국민TV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현실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도 다 가능한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이라고. 그래서 국민TV가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사들 늘 위기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할 겁니다. 늘 위기. 지금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언제나 디딜 둔턱은 여러분이라서 마음 편하게 일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가지 공지사항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낮 4시에 방송되는데 그 전주 토요일에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역 조합원 협의회에서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예. 갑 김용민이 을 서영석을 데리고 전국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월 24일에는 청주에서 이미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로 넘어가서는 또 수원에서. 수원은 정확하게 며칠이죠? 2월 7일이죠? 2월 8일인 서울 남동부. 남동부. 네, 하여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메일 미디어쿱 12 골뱅이 gmail.com으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 조합원과 연대하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또 참여해 주신 서울 남서부 조합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